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NB 스페셜 토크의 주정민 교수입니다. 전국에서 보기 드문 다양한 특성을 지닌 자치구가 있습니다. 지역민의 평균 연령이 36.4세로 젊은 도시이고요. 그리고 5개 산업단지가 위치해 있어서 생산도시로서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근교 농업이 발달해서 도농복합지역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바로 광주광역시 광산구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광산구의 김사무 청장 모시고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취임하신 지 한 달 넘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이게 시청자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CNB 광주방송의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광산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선 7기 광산구를 이끌게 된 광산구청장 김사무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지난 선거에 광산 구민 여러분께서는 제가 기대하고 준비했던 것보다 더 압도적인 지지를 해주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초심 잃지 않고 임기 4년 동안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 선거는 나라다운 나라,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그런 나라를 기대하는 국민들의 열망이 분출된 선거였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4년 동안 시민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고 또 상생의 정치를 하면서 광산구를 매력있고 활력 넘치고 또 품격 넘치는 그런 거울로 만들겠다는 인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청장님 인사를 해주셨는데요. 이제 광산구청장에 취임하시기 전에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도 하시고, 예, 광산구에 대해서 남다른 애정도 갖고 계시는데, 청장님이 되셨어요. 광산구가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인지 이게 좀 말씀 좀 해주시죠. 한마디로 한번 표현한다면 요즘 이제 생각되는 겁니다만은 아직 꿰지 않은 구슬 3말? 네. 이게 저는 좀 광산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의미냐면 광산구는 굉장히 금방 주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도농복합도시이고 또 공단이 소재되어 있고 또 다문화 가정이 굉장히 많이 있는 도시입니다. 그만큼 매력이 있고 장점이 많은 그런 동네입니다. 근데 이런 장점들이 아직은 도시의 경쟁력으로 그리고 도시의 매력으로 또 도시의 활력으로 아직 발휘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민선 7기 광산구청을 맡으면서 이런 광산구가 갖고 있는 다양한 매력 요소 이것들을 꿰야 된다 생각합니다. 구슬이 3마리라도 꿰야 보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도농복합도시의 장점 그리고 공단과 또 신주거지가 있는 그 이중성 내국인과 외국인이 다양하게 공존하고 있는 도시의 인문적 환경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광산구만의 독특한 매력, 장점을 만드는 것이 저는 민선 7기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아직 꿰지지 않는 그 구슬 3마를 꿰는 그런 구청장이 되고 싶다는 생각으로 광산구를 아직 꿰지지 않는 구슬 3마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그 청장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 가능성이 많은 그런 자치구 같습니다. 구슬들 잘 깨셔서 정말 주민이 살기 좋은 그런 자치구 만들어 주시라 기대하고요. 이제 청장님 개인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때 사학을 전공하셨어요. 네, 사학과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보통 정치를 뜻에 두고 있거나 이런 분들은 대부분 사회학이나 정치학을 공부하는데 사학을 전공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제 동기들 중에 사업하는 친구도 있고 회사원도 있고 또 저와 같이 정치하는 친구도 있고 다양합니다. 근데 사학과를 가게 된 배경은 좀 달리 있는데 실제 사학과를 가서 공부는 안 했습니다. 오히려 고등학교 시절 역사 어떤 인식보다 대학 가서는 진짜 공부를 안 했어요. 4년 내내 학생운동만 했습니다. 그 학생운동의 연장으로 지금 정치까지 하고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시 대학을 가면 사학과 열심히 좀 공부해보고 싶은 어떤 후회 같은 건 있습니다. 네. 그 학생운동 하신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학생운동을 너무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투옥도 되시기도 하셨어요. 대학생활 어떠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광주에서 서울로 유학 갔고 유학 가서 정말 청운의 꿈을 갖고 있었는데 되게 그 당시에 학생운동에 뛰어들게 된 계기나 이런 걸 보면 사회과학 서적이라고 하잖아요. 그 분단 시대에
역사인식이란 책, 해방 전후사의 인식, 뭐 지식인을 위한 변명, 아니면 또 이영희 전 돌아가신 이영희 네. 교수님 쓰신 뭐 파르긴과의 대화, 이런 책들 듣고 보면은 야, 우리가 얼마나 그 제도 교육 속에서 왜곡된 공부를 하고 있었냐, 좀 잘못된 정보, 잘못된 세계관, 이런 것들을 주입당하고 교육당했다 하는 그런 어떤 저항감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4년 내내 학생운동을 하고 또 구류도 살고 뭐 투옥도 되고 했습니다만은 후회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네. 대학 시절에 가졌던 그런 이상과 현실 세계에 대한 어떤 저항의식, 이게 쭉 젊은 시절을 관통했고 오늘까지 이르렀는데요. 물론 그 저항의식은 지금은 좀 세련됐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그런 거로 좀 약간 좀 변환된 건데, 그 시절에 가졌던 이상과 새로운 세상, 요즘 유행하는 표현으로 보면 사람 사는 세상, 이것은 지금까지 늘 마음의 기둥이고 중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청운의 꿈을 안고 서울로 가서 공부를 하셨는데 네. 특별히 학생운동에 이렇게 투신하게 된 계기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광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게 1980년이거든요. 5.18을 고등학교 1학년 때 경험했습니다. 국가 권력이,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군인이 무고한 양민을 살상하고 그게 또 정당화되는 그런 세상을 본 젊은 어떤 인상이라는 것은 이건 말이 되지 않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을 했고, 대학을 갔는데 진짜 몰라요. 다른 지역에서 온 동료들이나 친구들이 5.18이 뭔지, 광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것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 것이 사실은 답답하기도 하고 일종의 정의감 같은 게 생겼습니다. 이건 알려야 되겠다 하면서 자연스럽게 학생운동에 녹아 들어갔죠. 네. 그때 당시 이제 그 부모님들은 자식이 서울로 공부를 하러 갔기 때문에 기대가 컸을 텐데, 그렇죠. 학생운동을 했을 때 그때 저도 그랬습니다만은 부모님들 다 반대하셨어요. 난리죠. 부모님들 반응이 어떠셨습니까? 지금 와서 생각하면 참 부모님 속개나 썩혔겠고 정말 저놈 새끼 왼수 덩어리라고 하지 않았나 싶을 텐데요. 어찌됐든 모범생이었고 그래도 공부를 열심히 하는 그런 학생이었는데, 대학 가서 4년 내내 학생운동만 한 그 모습이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애간장 녹인 거죠. 그렇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아마 2000년, 어머니께서 2001년에 돌아가셨는데요. 네. 돌아가시 전까지는 그래도 저의 그 삶에 대해서 그렇게 막 원망해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어요. 그래도 지지해 주시고 내 아들이 하는 일, 내 아들이 또 선택한 것이 뭔가 어렵지 않겠냐, 이런 생각으로 좀 지지해 주신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은 참 미안하고 고맙죠. 예. 그런 부모님들의 큰 마음, 또 이해심,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한국 사회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근데 혹시 이제 그때 대학 시절을 경험하셨으니까 청자님 자녀께서 지금 이제 한국 사회 변혁 운동에 뛰어들겠다, 예.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말려야 될지 지지해야 될지 참 고민스러운데요. 네. 감정 문제하고 좀 이성 문제는 다를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말리지는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릴 수가 없죠. 제 죄가 있는데, 제가 아버지 어머니한테 했던 불효가 있는데 내 아들 딸한테 너희들은 착하게 공부만 해라, 이런 이야기가 얼마나 모순이에요. 네. 저는 그런 부분은 좀 스스로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자님 쭉 살아오신 길을 보니까 1998년 민선 2기 때 곡성 고현석 군수님 네, 네, 비서실장을 2년 동안 하셨더라고요. 거기서 이미 이제 지방자치를 경험하셨는데 그때 시절 어땠습니까? 저한테 그 4년의 자치 행정의 경험이라는 것은 아마도 이번 민선 7기 광산구청장직을 수행하는 데 굉장히 큰 자양분이고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이해하게 됐고 자치 행정에 깊숙한 데까지 좀 알게 됐다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당시는 그 어떤 시대의 그 키워드가 지역 개발, 축제,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섬진강 기차마을 사업이라는 거. 고현석 전 곡성 군수님과 같이 일을 했었습니다. 전라선 직선화에 따른 폐선 부지 한 19km를 그냥 버릴 것이냐, 아니면 뭔가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것이냐, 이런 데서도 고민이 시작돼서 이걸 뭔가 추억의 기차마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한 게 당선되면서 이제 그 사업이 진행됐었습니다. 처음에 굉장히 난관도 많았고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지금 한 20여 년 다 된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전국적인 명소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일회성의 어떤 관광 사업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그런 지역 개발 사업이고 관광 사업이었다. 나는 굉장히 훌륭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자부심이 좀 있습니다. 네. 이런 경험이 지방자치 영역에 쭉 관심을 갖게 됐고 오늘날 광산구청장에 이제 취임하게 됐는데요. 그때 이런 경험들 살려서 광산구를 한번 뭔가 바꿔보고 싶은 내부의 강한 충동과 욕망이 좀 있습니다. 네. 그 경험들을 좀 잘 살리시길 바라겠고요. 네. 비서실장 마친 후에 이제 참여정부, 그러니까 네. 노무현 정부 때 현재 지금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 시설에 네. 청와대 행정관으로 또 네.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두 분의 대통령을 그때 뵈셨을 텐데 그때 느낌이 어떠셨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제가 그 후보 시절에 후보 시절 당선자 시절까지 해서 한 7, 8개월 정도를 수행을 하면서 의전팀이라는 게 이제 수행을 하고 후보와 동선을 같이 하는 일이거든요. 의전 업무를 하면서 가까이 모셨고 또 청와대 3년간 좀 직간접적으로 좀 모시는 그런 일이었는데 대단한 원칙주의자이면서 또한 다른 편으로 보면 승부사적 기질이 굉장히 강한 분이었죠. 대선 후보 시절에 우리 다 기억합니다마는 정몽준 후보와 단일화 협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결정입니다. 단일화 방식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할 것이냐, 여론조사를 하면 또 몇 개를 할 것이냐, 디테일로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한 함수관계가 있는데 그런 결정 하나하나가 사활을 건 결정이거든요. 근데 아무도 결정을 못 하는데 노무현 후보께서는 저녁에 그런 숙제를 안고 집에 들어가셨다가 그 다음날 새벽 조찬 모임에서 뭔가 결단을 내서 딱 발표를 해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손해나는 불리한 그런 결정과 결단을 했어요. 깜짝 놀래고 캠프 전체가 그냥 야단이 나는데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은 다 노무현 후보가 선택한 그런 결단이 맞았어요. 그 결단의 가장 큰 핵심이 뭘까? 이걸 쭉 다들 이제 그런 평가를 합니다만은 결국은 국민의 힘을 믿고 국민의 현명한 어떤 정치적 판단을 믿고 가는 그런 뚝심 같은 것, 그리고 그런 국민의 선택을 믿고 승부수를 던지는 그런 승부사적 기질이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현 문재인 대통령 사실은 청와대 그 인사수석실 행정관을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인사추천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되게 이제 정무직 장차관 인사나 아니면 정부 산하기관 인사, 이제 비서실장 주재하에 민정수석, 그다음에 인사수석, 홍보수석 등 이제 청와대 참모들이 모여서 인사추천회의를 하는데 제가 속했던 것은 이제 인사수석실이라 후보의 장점과 뭐 가능성을 좀 이야기를 하는데 민정수석인 그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께서는 후보의 단점과 약점 이걸 좀 이야기하는 그런 건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얄짤없었죠. 대단한 원칙주의자였습니다. 네. 조그만한 티끌만 있어도 그건 안 된다 하는 그런 원칙이 굉장히 강한 분이었습니다. 물론 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그 마음 여리시고 따뜻한 분이신데 일과 관련된 또 어떤 인사나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이 아닌 것은 애돌아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타협적이었던
원칙주의자다 하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이제 청장님 취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예, 보통 단체장이 되면은 특히 이제 기초자치단체장은 뭐 이 동을 순회를 한다거나 뭐 이런 일들을 하는데 그때 당시 취임하자마자 갑자기 재해 대책 예, 그랬습니다. 하시겠다고 그런 일정들 다 취소하셨어요. 그래서 네.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그때 그렇게 일상적인 어떤 그 관례에서 벗어나서 그걸 했던 이유는 뭔지 궁금해집니다. 우선 두 가지인데요. 취임식 때는 태풍이 올라온다는 것 때문에 네. 그건 취임식을 좀 간소화시켜야겠다는 것은 뭐 전국적으로 다 일치된 선택이었고요. 그 뒤에 각 동 순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단체장이나 기관장이 취임하면 초도 순방이라고 하잖아요. 되게 네. 권위적인 용어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초도 순방을 한 이유가 새로운 기관장이나 단체장이 오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과 비전이 어떤 건지 이걸 좀 지역민들이나 각각의 그 소속 기관에 좀 알릴 필요가 있잖아요. 당연히 필요한 일입니다. 근데 일정을 잡다 보니까 7월 말이에요. 근데 7월 말은 얼마나 덥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네. 올 여름처럼 무더운 이 혹서기에 사람 100명, 200명씩 모아놓고 새로운 구청장은 이러이러한 비전과 이러이러한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장하게 이야기하는 게 필요하겠지만 거기에 참석하시는 시민들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 폭염 속에서. 그래서 좀 형식보다는 실질을 택하자 하면서 좀 간소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100명, 200명씩 모이는 그런 각 동 순방을 각 동에 지도자 한 20명 남짓 정도만 모시고 새로운 구청장이 갖고 있는 비전 그리고 또 광산구를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는 그 말씀도 드리고 또 그 지도자들이 그 새로운 구청장에게 이런 광산구정을 좀 펼쳐주라는 요구, 제안 이것들을 수렴하는 그런 식으로 좀 간소화시켰어요. 근데 결국은 형식이냐 실질이냐 뭐 그런 어떤 선택을 한다면 저는 앞으로도 좀 형식보다는 실질을 택하는 좀 실용적이고 실질적인 그런 행정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네. 우리 행정 내부에도 너무 의전이 과잉됐고 형식이 과잉되고 또 정치가 과잉된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 좀 하나씩 좀 줄여나가야 됩니다. 네, 새로운 모습 행동이요. 보여주신 것 같은데 앞으로도 또 계속 그런 행보 기대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앞에 청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광산구는 대표적인 도농 복합 지역입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도시와 농촌 간의 정주 여건이라든지 또 소득이라든지 굉장히 격차가 큽니다. 네. 예, 이런 차이를 또 어떻게 극복하실 계획이시고 같이 상생하는 방안들은 어떻게 마련하실 계획이신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 농촌동을 돌면서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농촌동 주민들은 광산구가 도농 복합도시고 농업이 비중이 결코 작지 않은데 농업 예산이 매우 작다 하는 그런 좀 섭섭함이 있어요. 근데 작지는 않다. 3.6% 정도 되거든요. 농업 인구는 농촌 인구는 약 한 2.4% 정도 되는데 농업 예산 3.6%예요. 그러니까 계량적 수치로는 적은 편은 아닙니다. 그러나 광산 구정이 농업, 농촌, 농민에 대한 어떤 정책에서는 좀 더 세련된 정책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농업 정책은 공업이나 상업과 비교되는 그런 정책입니다. 근데 농업 정책은 농림부의 정책에 부응하면서 자치구에 있는 농촌의 농업 정책이 다른 시군의 농업 정책하고 좀 차별되지 않는 그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농민 정책은 복지 차원에서의 접근입니다. 농촌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고령 농민들에 대한 복지 정책을 훨씬 더 다른 도시 노인 정책보다 더 좀 강화시키는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세 번째로 이제 농촌 정책에 대해서는 그동안 좀 간과된 구석입니다. 광산구의 농촌 지역은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동네입니다. 약 150만의 도회지에 사시는 분들의 어메니티 공간으로, 그리고 어떤 휴식 공간으로, 아니면 전원 생활을 꿈꾸는 도시민들한테 가장 가까이에
전원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장점을 살려서 도농이 교류하는 광산구 농촌지역 농촌 정책 이걸 좀 한번 펼쳐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제 광산구청을 방문하면서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지하 주차장이 굉장히 편리하게 돼 있고요. 주차 공간이 넓어서 민원인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특별한 비결이 있으신지요? 그 일로 굉장히 많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네. 작은 일인데 많은 분들이 격려해 주시고 잘한 일이다 이렇게 좀 칭찬해 주시는데 제 경험 속에서 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광산구에 뭐 민원 서류를 떼거나 회의가 있어서 오는데 주차하려고 한 30분을 그 인근을 좀 헤매야 합니다. 민원 서류 하나 떼는데 한 5분도 안 걸리거든요. 근데 5분짜리 민원 서류 떼러 와서 30분 동안 주차 때문에 끙끙댑니다.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당선자 시절에 광산구 공무원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구청 주차장을 좀 시민들한테 개방해 줘야 되지 않느냐 했더니 공무원 여러분들이 다 거기에 동의했습니다. 노조도 거기에 대해서 기꺼이 찬성을 해 주셔서 지하 주차장 약 120면 정도인가요? 공무원들이 됐던 주차장을 그대로 인근의 공용 주차장이나 다른 유료 주차장으로 좀 빼고 그 주차 공간을 시민들의 민원 주차장으로 좀 할애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깜짝깜짝 놀랍니다. 금방 교수님처럼 광산구청을 가끔 방문하신 분들도 옛날에 그 주차 때문에 고생하셨던 그 기억이 있는데 이게 웬일이야 하면서 매우 좀 흡족해하는 참 잘한 일 같습니다. 여기에 따라주신 광산구청 공무원들한테도 늘 고마운 일이고요. 앞으로도 그런 혁신적인 구청 운영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들하고 그리고 광산 구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CNB 광주 방송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광산 구민 여러분, 이제 민선 7기가 시작됐습니다. 민선 7기는 기존의 지방자치하고는 완전히 판이하게 다른 시대적 환경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자치분권 헌법 개정을 약속하셨지만 일단 지난 지방선거 때 그건 무산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방분권, 자치분권을 강화하겠다는 다양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민선 7기 지방자치는 얼마나 지역이 자치분권 시대를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또 잘 읽어내느냐에 따라서 4년 뒤면은 엄청난 차이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저 김사모 자치분권 시대를 선도하는 광산구 민선 5, 6기의 성과를 잘 계승하고 혁신하면서 매력있고 활력있고 품격 넘치는 그런 광산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잘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지역 주민이 행복한 광산구 꼭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